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스페인의 카탈루니아 지방의 시골에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휴대폰을 들고 다니니까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와이파이가 잘 되어야 빨리 올라갑니다. 어떤 때는 방송을 하고 올리는데 업로드 하는데 하루가 걸리는 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한국의 신속한 편리한 이 IT 인프라에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카탈루니아 지방은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라곤 왕국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아라곤 왕국과 카스틸 왕국이 손을 잡고 오늘의 스페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1492년에 그라나다에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스페인을 기독교 세력이 탈환을 했습니다. 그것을 레콩키스트라고 합니다. 1492년에는 그 이사벨라 여왕, 카스틸의 이사벨라 여왕이 콜럼버스를 지원해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1492년은 또 종교 재판이 스페인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이단 사냥에 나섰던 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스페인은 여러 가지 역사에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카탈루니아 지방에 오면은 뭐가 가장 눈에 띄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구호입니다. 구호에서 이 분리 독립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분리 독립하자. 카탈루니아 사람들은 역사적으로도 또 문화적으로도 지금 마드리드 세력과 다르기 때문에 분리 독립 운동이 끊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1936년에서 1939년까지 4년 동안 유명한 스페인 내전이 있었습니다. 이 내전 때 바르셀로나가 좌파의 본거지였습니다. 마드리드는 프랑코 우파죠. 프랑코 세력의 본거지였고 39년에 이 바르셀로나를 함락시킴으로써 프랑코가 스페인 내전에서 승리자가 됩니다. 프랑코는 그 과정에서 무솔리니와 히틀러의 도움을 받았지만은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아주 현명한 외교 정책을 통해서 중립을 지켰습니다. 그리하여 살아남았습니다. 냉전시대 때는 미국 편에 있었습니다. 프랑코는 1975년에 죽었는데 죽고 나서 후계자를 왕으로 다시 카를로스 왕을 세움으로써 왕정 복구가 되고 이분이 민주화를 잘 관리를 해가지고 아주 인기 있는 왕인데 최근 퇴위했습니다. 이 왕이 있으면은 그 나라가 국채가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일랜드나 일본의 예가 있습니다. 왕정이 국가를 안정시키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데 한국에는 좌우 대결이 극심한데 왕과 같은 권위 있는 국채를 상징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이 국가의 근본을 놓고 국가의 정체성과 또는 정통성을 놓고 대결합니다. 이것은 양보가 불가능한 대결이므로 그 결말이 어떻게 날지 한국은 아주 복잡합니다. 한국은 휴전선을 두고 남북이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의 대결을 벌이고 있고 한국 안에서는 또 문재인 정권이 좌파 성향으로서 계급투쟁론 신봉자처럼 행동하니까 한국에 또 좌우 대결이 있습니다. 이중의 대결입니다. 남북 간의 좌우 대결, 한국 안에서의 좌우 대결.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국의 좌와 북한의 좌가 연합전선을 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급투쟁론이라는 것을 공유하게 되면은 이 역사를 보는 눈, 인간을 보는 눈, 그리고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이나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전술 정책에서 비슷한 점이 생깁니다. 하나 가장 비슷한 것은 남북한 좌파는 대한민국을 미워합니다.
이 점에서 같은 행동을 보입니다. 그 첫 행동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의 근거가 되는 1948년 8월 15일 건국의 의미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국일로 볼 수 없다고 해가지고 생일을 지워버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에서 자유를 빼는 교육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유엔 총회가 대한민국만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을 결의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축하했는데 그것을 교과서에서 가르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체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동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2007년 14선언 노무현, 김정일 사이에 있었던 14선언을 기념해서 북한에서 남북한 당국자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해찬 지금 집권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서 우리가 끝까지 정권을 놓지 않겠다든지 또는 국가보안법을 손댈 필요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 가능성을 바로 국가보안법을 잇도록 만든 북한 노동당 정권 앞에 가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것은 중대사태입니다. 사실 중대사태. 지금 국가보안법 때문에 한국에서 생활이 불편한 분 계십니까?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 국가보안법 때문에 생활이 불편하니까 그 법 없애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국가보안법 때문에 생활이 불편한 사람은 간첩, 공작원, 그리고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겠다는 혁명가들, 공산혁명가들 외에는 없죠. 그런데 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 생각을 갖고 있느냐. 2004년에 노무현 정권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을 했습니다. 개정을 추진을 했군요. 그때 이 애국 세력들이 10월 4일, 그것도 10월 4일이거든요. 2004년 10월 4일 큰 집회를 해가지고 그것을 저지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애국 운동사에 남을 만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또 국가보안법 폐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정인지 폐정인지 그건 폐지라고 봐야 됩니다. 개정하는 척하면서 폐지하겠다는 거니까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과거에 권위주의적 정부 시절에 남용된 적이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감옥 생활한 적도 있습니다. 또 이수건처럼 간첩으로 몰아서 사형 집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밝혀낸 사건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민주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의 남용 소지를 없애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90년대 초에. 그 이후에는 국가보안법을 남용해가지고 억울한 사람 만든 예는 없습니다. 더구나 정권적 차원에서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국가보안법을 남용한 적이 없어요. 오로지 대한민국을 파괴하겠다는 자들을 막는 헌법의 칼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권 세력은 감정이 많으냐. 더구나 간첩을 보내는 간첩 속으로 가가지고 간첩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간첩을 막는 법을 없애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민주당 정권은 뭐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 쪽에서 반응이 나왔지만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김명우 전 국회 국방위원장이죠. 이분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의미 있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자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서 이해찬 대표를 빗대어가지고 그렇다면은 남로당의 박헌영 역할을 하는 거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중대한 화두 하나를 던졌어요. 남로당의 박헌영이냐? 남로당의 박헌영이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의 뭡니까 이거? 파트너라는 이야기, 좋은 말로 파트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방 직후에 남로당은 박헌영이가 독자 노선을 가다가 결국은 김일성의 북노당, 북한 노동당에 흡수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박헌영을 비롯해서 남로당 간부들은 거의 다 숙청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명우 의원이 던지는 화두는 지금 민주당은 제2의 남로당이냐? 이 말이 장난처럼 들리지 않는 것은 계급투쟁론 그리고 북한이 말하는 민족주의 노선, 그것은 가짜입니다. 민족주의 노선. 이 두 축에 동조하고 있는 행동을, 정책을, 그리고 발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자초했습니다. 제2의 남로당이냐 하는 질문을 불러들인 것은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이, 국회의원이 그런 질문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비상국민회의,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비상국민회의가 몇 달 전에 성명서에서 이런 내용을 담았어요. 현재의 상황은 해방 공간에서 남로당이 한국에서 집권해가지고 북한 노동당과, 그러니까 김일성이죠. 김일성 북한 노동당과 손잡고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려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을 남로당에도 비유를 했어요. 김명우 의원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구속된 박근혜 정부 시절의 청와대 행정관 허현준 씨는 구속되기 전 페이스북에다가 이 정권의 본질을 계급투쟁론자들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허현준 씨는 과거에 친북 학생운동을 했다가 전향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의 목표는 대한민국 주류 세력을 적대 계급으로 보고 파멸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직접 받은 적이 없는데 뇌물죄로 구속시킨 것이다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자, 계급투쟁론자다. 제2의 남로당이냐 하는 발언, 그리고 간첩 소굴에 들어가서 간첩을 단속하는 국가보안법에 손댈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 이걸 다 종합해보면은 비상국민회의의 이야기대로 이 정권이 하는 역할은 남로당이 하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나 남로당은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도태되었습니다. 즉 1948년 5월 10일 선거에서 남로당은 선거를 방해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남로당이 폭동을 일으켜서 선거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90% 이상이 선거에 참여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그 국회가 구성되어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이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것이죠. 그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남로당을 응징을 했습니다. 남로당을 민주적으로 소멸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월을 흘러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민주당 정권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정은 문재인 회담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긍정평가가 49%에서 64%로 뛰었습니다. 15%로 뛰었습니다. 즉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을 지지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정권의 본질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제2의 남로당이다. 또는 제2의 남로당이 아니냐. 계급투쟁론이다. 계급투쟁론에 기초해가지고 정치적 경쟁자를 적대 계층으로, 적대 계급으로 몰아가지고 말살하려고 한다.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1948년의 대한민국 국민은 남로당을 소멸시켰는데 2018년 70년이 지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러면은 제2의 남로당이라는 비판을 받는, 의심을 받는 이 계급투쟁론 이념 집단을 지지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기로 결심했느냐? 언론의 자유를 포기하기로 결심했느냐? 사유재산의 자유도 포기할 생각이 있느냐? 종국에 가서는 생명, 재산, 자유까지도 포기할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국가적 자살로 가는 거냐?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국가적 자살로 가는 길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 물론 다수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정체를, 이념적 정체를 잘 모르고 있다고 봐야 하죠. 왜냐하면 언론이, 방송이 압도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민주정권이다, 인권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인권을 아끼는 사람들이다, 정의로운 사람들이다, 적폐청산을 통해서 불의의 시대를 정의로운 시대로 만들려는 개혁 세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60% 지지가 나오고, 특히 화이트 칼라층에서 압도적 지지입니다. 지금 전라도와 화이트 칼라가 이 정권의 양대 축이죠. 그러나 제2의 남로당 정권이냐? 간첩한테만 불편한 국가보안법을 왜 손대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언론이 제대로 문제를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자들도, 언론인들도, 정치인들도 사석에서는 아주 제2의 남로당이냐와 같은 수준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알려면은 알도록 하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진실을 알도록 하는 언론기관이죠. 그리고 국회죠. 특히 야당이죠. 지식인이죠. 이제는 문재인 정권에 물어야 합니다. 이념적 정체성을 드러내라. 그렇게 해놓고 우리 정정당당하게 토론하자. 비겁하게 수사기관 동원해서 언론 자유를 억압할 생각하지 말고 당당하게 토론해서 국민들한테 물어보자. 그리고 헌법에 물어보자. 귀하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정책이 과연 헌법에 맞느냐?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함으로써 북한 노동당 정권을 우리의 영토를 불법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반국가단체 수뇌부 앞에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국가보안법을 거론할 수 있느냐?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끝장 토론을 한번 해보자. 그런 다음에도 국민들이 우리는 좋다, 그래도 이 정권을 지지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선택한 길이죠. 그때는 대한민국의 체제는
북한 쪽으로 수렴되고 말 것입니다. 그게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론이죠. 지금 집권 세력은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론자들입니다. 자유통일 세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이 스페인처럼 1936년에서 39년 사이에 약 40만 명이 죽었습니다. 상방이 좌우가 다 학살을 했습니다. 그때도 스페인은 옛날부터 16세기는 스페인의 세기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세계 제국을 만들었던 스페인에서도 이념 문제가 개입되면은 피비린내 나는 사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6.25를 겪었어요. 6.25를 겪어서 스페인 내전보다 더 끔찍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사라지니까 이제 다시 대한민국의 영혼을, 대한민국의 정신을 망가뜨리려는 세력이 집권 세력이 되고 대한민국 생일을 지우고 그리고 모든 대북 정책의 기준이 김정은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김정은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로 선택을 하고 김정은에게 불리하고 국민에게 유리하면은 바로 그 정책을 써야 될 텐데 그런 정책이 아니고 김정은에게 유리하고 국민에게 불리한 정책만 골라서 쓰고 있는 정권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선거를 통해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건전한 양식과 그리고 헌법과 그리고 진실입니다. 진실과 헌법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도록 하는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정권의 이념적 본질을 드러내는 본격적인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벌여야 될 시기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감사합니다.